자, 이제 법률행위 부관할 차례입니다. 민법 총칙 마지막 파트죠. 일단 법률행위 부관은 판례도 물론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조문을 꼭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련된 조문. 147조부터 154조까지 조문이 있는데 이 조문 꼭 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문이 암기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몇 가지. 대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조금 아주 어려운 판례가 몇 개 있어요. 이제 그거 거의 암기, 공식처럼 암기해서 문장을 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부관은 조건하고 기한 두 가지가 있죠. 이 부관 모두 다 법률행위의 성립과는 상관없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하는 장래 발생 사실이고 당사자가 부과한 게 부관이죠. 그럼 조건은 기본적으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거고요. 기한은 발생 여부가 확실한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생겨요. 불확정 기한하고요. 정조건 구별이 아주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가 판례가 이런 게 있죠. 갑이 갑이 이제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한테 찾아가가지고 보증금 언제 돌려줄 거냐 따졌더니 임대인이 주택이 아직 임대가 안 됐다. 중개사 사무실에 내놨는데 아직 안 나갔다. 요게 임대가 되면 그러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요렇게 약속을 해준 경우가 있다. 문제는 요 임대가 되면이라는 사실이 불확실하죠. 왜? 갑은 주택을 임대할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고 철거할 수도 있고 증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택이 임대가 되면이라는 사실은 불확실한 거예요. 임대 여부가. 매각할 수도 있고 철거할 수도 있고 증여할 수도 있으니까. 자, 불확실한 건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걸 불확실하다고 해서 조건으로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안 되면 안 돌려줘도 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게 조건이라면. 그런데 보증금 꼭 돌려줘야 되죠. 임대가 되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고 매각이 되거나 철거가 되거나 증여가 됨으로써 임대가 불가능해졌어. 그래도 보증금은 돌려줘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조건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걸 조건으로 보면 조건이 성취가 불가능해지면 안 줘도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정조건과 불확정 기한을 이렇게 구별해라. 의사표시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돼. 이런 경우에는 조건이다. 반면에 지금 저것처럼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 임대가 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임대되지 않는 것이 확정됐다. 매각을 했다. 철거를 했다. 이렇게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됐다.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됐다. 이때도 이행을 해야 한다. 보증금을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불확정 기한이 된다. 이렇게 구별하자는 거죠. 이 두 번째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이 기한으로 된 경우 이때는 보증금 반환이라는 이미 부담하건 채무 이행, 변제, 기한을 유예한 거고 기한 유예. 두 번째, 기한은 반드시 도래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 언제 기한이 도래한 걸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죠. 판례가 뭐라 그래요? 임대가 되는 것도 기한 도래. 즉, 그 사실이 발생하는 것도 기한 도래. 또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도 기한 도래. 불발생으로 확정되는 것도 기한 도래. 이렇게 되죠. 기한 도래가 두 가지. 그 사실이 발생한 때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 둘 다 기한 도래가 됩니다. 참조 2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참조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러면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죠. 틀린 징조죠.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아니. 그럼 조건이죠. 아니, 조건. 그죠?
반면에 발생한 때, and 발생하지 아니한 때, 둘 다 이행해야 돼. 그러면 확정기, 불확정기 이렇게 되겠죠. 참조 1번은 임대차 기간을 정할 때, 2022년 9월 1일부터 그 다음 요게 이제 시기가 될 텐데 종기를 뭐라고 정했냐? 그 물건을 임차인에게 팔 때까지 이렇게. 근데 임차인에게 판다. 불확실하죠. 나중에 임대인이 마음을 바뀌어서 안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매도라는 건 불확실한 거고. 불확실하니까 기한이 아니죠. 이 기한이 아니니까 종기가 아니죠. 결국 이 임대차 계약은 시기만 있고 종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이렇게 됩니다. 68번 부관에서 아주 좀 까다롭고 중요한 판례죠. 자, 이렇게 출제가 됐죠. 부관이 보통 법률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 하면 이행하지 아니 해도 된다. 그럼 뭐죠? 기한이 아니라 조건. 아니하니 조건. 이렇게 돼요. 아니하니 조건. 그다음에 69번은 비슷한 건데 정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갑법인이 을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하면서 월급을 350만 원을 하되 당분간 100만 원만 지급하고 추후 보조금을 다시 지급받으면 나머지 지급하겠다. 자, 보조금을 다시 지급받으면 보조금을 다시 지급받을지 안 받을지가 불확실하죠. 불확실하니까 이게 조건이냐. 이게 조건이면 이렇게 되죠.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나머지 지급하고 지급받지 못하면 안 준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월급은 줘야 되죠. 보조금을 다시 지급받든 아니든 월급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받으면은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기한이 된다. 기한. 조건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받든 지급받지 못하든 월급은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동산소유권 유보배 매매가 뭐죠? 동산을 매매하면서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된 거죠. 그래서 대금을 완납을 하면 소유권이 이전이 되죠. 다시 말해서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발생하죠.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 뭐예요? 정지 조건이죠.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 정지 조건. 그러니까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 이렇게 되죠. 71번 해제 조건부로 증여한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하면서 증여했어요. 조건을 붙였어요. 만약 이 땅이 도로 부지로 편입이 되면 증여는 무효가 되고 토지를 반환하라. 이렇게 했어요. 도로 부지로 편입되면 증여는 무효가 되고 토지는 돌려주기로 이렇게 해요. 여기서 일단 증여를 한 상태에서 도로 부지로 편입이 되면 증여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게 되니까 도로 부지 편입이 해제 조건이 되죠. 근데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됐어요. 즉 도로 부지로 편입하면 토지를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를 했는데 실제로 도로 부지로 편입이 돼버렸어요. 그럼 토지가 되돌아오죠? 언제부터 되돌아옵니까? 147조 2항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래서 소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하는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 성취 효과는 행위시로 소급하는 게 아니라 147조 2항 조건이 성취한 때. 장래효과 원칙이죠. 71번 틀렸죠. 소유권은 장래를 향하여 복귀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72번은 150조 반신의 행위와 관련된 판례죠. 150조 반신의 행위가 두 종류죠.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있고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있죠.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는 조건 성취를 방해하죠. 그 상대방 성취를 주장할 수 있죠. 이익을 받을 당사자는 신의 측이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키죠.
상대방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거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친위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을 때 상대방은 성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언제 성취된 것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남죠. 판례가 뭐라고 합니까? 방해 행위가 친위 성실에 반한 행위, 즉 방해 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랴 추산되는 때 이렇게 되죠. 방해 행위 시점이 아니고요.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랴 추산되는 시점. 판례 그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73번은 자, 입증 책임과 관련된 건데요. 자, 요거는 거의 기계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관과 관련된 문제를 혹시 이제 올해 10월 달에 민법 문제지를 딱 만났는데 또는 다른 거 모의고사나 이런 데 만났다 쳐요. 근데 부관과 관련된 지문이 쭉 나오는데 입증이라든가 증명 책임, 누가 입증해야 된다, 누가 증명해야 된다, 이런 지문이 딱 나온다. 만약에 이런 지문이 나오면 그 문장에서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하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법률 행위에, 그 증여 같은 법률 행위에, 법률 행위에 정조건이 붙어 있다. 라는 사실. 요거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정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그 붙어라는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키워드. 그러면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이 되죠. 또는 이 법률 행위가 정기조건부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해당. 이거는 무효 주장자가. 무효 주장자는 뭐죠? 권리 취득을 다투는 자죠. 이 사람이 증명해라.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부터 해당. 반면에 정기조건부 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성취. 요거는 유효 주장자가.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정리. 조건과 관련된 지문에 입증이라든가 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빠르게 부터라는 단어 또는 해당이라는 단어 또는 성취라는 단어를 찾아냈으면 부터를 찾아냈다면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 해당이 나왔다. 무효 주장자, 권리 취득을 다투는 자. 성취는 성취됐다는 사실을 유효 주장자, 즉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라. 그러면 73번은 성취라고 되어 있으니까 법률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아니라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겠죠. 그게 73번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정조건부 행위에서 권리 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불성취를 증명 아니죠. 성취를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죠. 성취를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가비을에게 32회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정조건으로 자동차를 증명하기로 했다. 이제 올해는 33회죠. 만약에 작년이었다. 32회 중개사 시험 합격하는 걸 정조건으로 했다. 이럴 때 자동차를 취득하려는 을이 시험에 합격했음을 증명하라. 이런 뜻이죠. 우리 가부상대로 야 내가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자동차 되나?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러니까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시험 합격, 즉 조건 성취를 증명하라. 이렇게 되겠죠. 자, 74번 기한이익 상실 특이하기로 했죠. 기한이익은 채무자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해야 되는데 그 채무자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죠.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기한이익을 주장을 못한다. 왜? 기한이 도래하니까. 그런데 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우리 대법원에 하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대표적인 게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돼요. 기한이익이 상실되니까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할부 원금을 다 갚아야 되는데 이때 두 종류가 있다. 기한이 상실 특약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특약과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특약과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너는 기한이익을 상실했다 라고 주장하고 원금을 지금 당장 갚아라 라고 청구를 해야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 특약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정지조건부 특약하고 형성권적 특약을 일단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개념을. 두 번째, 이 두 가지 중에서 명백히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럼 74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이행자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이게 정지조건부 특약의 뜻이에요. 정지조건부 특약. 이게 뜻인데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고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하죠. 따라서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추정되진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되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특약까지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 중에 그 사유가 생기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필요하지 않고 청구 없이 바로 당연히 기한이 도래되는 정지조건부 특약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추정하진 않고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는 거죠.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설을 잠깐 볼까요? 아까 자 73번 해설을 보면 73번도 여기 주장 입증이 나왔죠. 그런데 쭉 있다 보니까 해당이란 말이 나오죠. 해당은 누가 증명해야 된다 그랬죠?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반면에 두 번째 거는 입증이 나왔는데 성취가 보이죠. 성취는 누가 한다 그랬죠?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즉 효력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자, 유효를 주장하는 자. 이게 사람이 증명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74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우리 대법원에 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그 내용에 의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2회 이상 연체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바로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이행자가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특약과 뭐뭐를 요함이 없이 당연히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특약과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가 당신은 기한이익을 상실하셨습니다. 원금을 다 내놓으세요. 라고 채권자의 의사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자가 도래하는 형성권적 특약. 두 종류가 있다. 정지조건부 특약과 형성권 특약 두 종류가 있다. 그런데 이 특약이 정지조건부 특약이냐 형성권적 특약이냐는 당사자 의사를 해석을 해야 된다. 단 명백히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볼 만한 타정이 없다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하라.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라는 거. 부관과 관련된 판례는 조금 까다롭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조문 암기하시고 오늘 요 체크해드렸던 요 판례들 조금 까다롭지만 결론을 좀 잘 기억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구를 잘 기억했다 이렇게 매치시켜가지고 OX를 판단하는 그런 훈련. 지문 가지고서 훈련 몇 번 하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봐서 민법 총칙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물권법은 판례가 굉장히 많죠. 특히 총론 부분, 강론 부분 둘 다 판례도 많고 어렵죠. 그래서 물권법 부분은 너무 많아요. 판례도 많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낱낱이 다 준비할 수는 없고요. 자주 등장하는 거 위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출제가 되긴 했었지만 별 의미 없는 것들은 결론만 딱딱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또 나올 만한 것들은 중요하다고 체크해드린 것들은 꼭 좀 기억을 하셔서 우리 시험에서 맞출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문법법 부분은 시간을 좀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끌려고 그랬는데 내가.